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전략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곧 타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간밤에 미국장이 상승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훈풍을 받아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에 다시 진입을 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시원하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양매도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밀리면서 강보합권에서 코스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대외 변수가 이제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아 보이죠. 이제는 수급 흐름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시장의 핫 이슈 들여다보면서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이 부채 한도 협상 합의가 좀 되어 가는 것 같은 움직임인데 이제 좀 시장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사실 뭐 디폴트로 간다는 거는 다 죽자라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거기에 대한 의견이 높지는 않았었어요, 그쵸. 애초에. 네. 그러면은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흐름을 이제 이제를 나면서 연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규모를 확대를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실 시장에서는 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근데 이제 이전에도 뭐 엑스데이트 관련해서 네. 막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과거 전례들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좀 집중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 쪽에서 좀 좋은 이슈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도체 쪽에서 정말로 이번에는 이 이벤트로 좀 상승력이 나온다고 한다면 뭔가의 또 턴어라운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지금 시장은 상당히 약간의 불안감도 있지만 뭔가 좋아질 것 같은 이슈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불안의 벽을 타고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 팀장님은 앞으로의 향방 좀 어떻게 가늠하십니까? 비슷합니다. 그동안 시장을 봤을 때 항상 네. 보수적으로 봤었는데 그동안 그 이유가 주도주를 했던 섹터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지만 네. 반도체 쪽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터졌고 특히 DDR5를 기점으로 했을 때 반도체에 대한 수요라든지 관련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 반도체 쪽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시장성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방향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두 분의 평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세부적인 뉴스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올라왔을지 주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랜만에 키워드로 올라왔던 철강주, 종목별로 조금 다른 움직임인데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광물 협력을 맺으면서 관련주들이 시세를 냈는데 더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또 오늘 중소형 반도체주가 상승을 했죠. 이 이슈와 함께 투자해볼 만한 반도체주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철강 생산량을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산 철강 유입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우리 철강 기업들의 경쟁력이 조금은 높아지겠죠. 오늘 뭐 하이스틸이 급등이 나왔고 금강철강, 부국철강 같은 중소형 철강주가 좀 시세를 냈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형주가 조금은 더딘 이유가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철강사들이 조금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될까요? 둘 다 봐야 되는데 일단 중국 쪽에서 감산을 하는 부분이 네. 조금 더 기대를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항상 이제 철강주에서 보시면 앞서 말씀해주신 뭐 이런 가벼운 종목군들 네. 있잖아요. 이게 대리에서 유통해서 판매하는 쪽이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됩니다. 우리가 뭐 천연가스 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기업들이 슈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굵직한 종목군들은 원래 좀 천천히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테마로 보는 것과 또 이제 굵직한 이슈로 가는 것과의 좀 차이가 있고요. 사실상 감산을 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큰 수혜를 받는 쪽은 대형사 쪽이죠. 네. 항상 대형사 쪽인데 이게 이제 대리점 판매하는 쪽으로 사실은 많이 수급들이 이전부터 쏠려왔고 이제 테마적으로 형성이 돼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전기료를 또 한번 인상을 했죠. 네. 물론 이제 그 부분이 한국전력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올해만 하더라도 올려야 되는 폭에 한 지금 3분의 1 정도도 못 올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을 올리게 되기가 좀 어려운 게 가뜩이나 지금 가용 소비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사실 이제 금리를 또 그 부분에서 또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계부채에 따른 가용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히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고정료가 높아지는 거라서 이제 영업이익률 쪽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는 맞겠지만 일단은 중국 쪽에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21년도부터 감산에 대한 기조들이 나타났고 이게 앞으로 더 가속화가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30년에 한번 굵직하게 그리고 60년까지는 완벽한 이제 탄소 제로 쪽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철강 업계가 탄소 배출의 약 15%를 차지를 하거든요. 중국 네.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정책적으로 그 흐름들을 줄여 나간다라고 전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생산량은 조금 더 줄어들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가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철강에 대한 가격을 좀 저하시키면서 수익성을 좀 악화시켰던 이제 중국 비중이 줄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는 반사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 개념의 메커니즘으로 오늘 철강주가 좀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대형주와 중소형주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걸로 좀 나눠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기료 인상이라는 악재보다는 중국의 감사한 부분에 기대감을 더 가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뭐 중소형주가 더 탄력을 받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형주가 수혜를 더 크게 받을 것이다. 그럼 이제 장이 마감됐잖아요. 시간 외에서 한번 담아볼 만한 철강주가 있을까요? 지금 담기보다는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 어떤 걸 지켜봐야 될까요? 우선은 가장 먼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뭐 중소형 쪽, 그러니까 금강철강 같은 종목군들이 항상 철강 섹터가 먼저 시작을 할 때 굉장히 빨리 분출되는 종목군이에요. 그런데 네. 오늘 흐름들을 보면은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고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섹터 내에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유효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계속 모아가시는 전략은 유효하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오늘 같은 날은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고 특히 윗꼬리 굉장히 많이 달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네. 물론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형주가 좋습니다. 대형주 네. 쪽에서도 아무래도 현대제철이라든지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그 전기료 인상 때문에 수익성이 좀 악화 우려가 있어요. 네. 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500억 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200억 원 정도 부담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까지도 조금 고려를 해본다면 대형주 쪽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물론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적인 철강사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쪽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포스코 홀딩스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하이스틸이라든지 금강철강 같은 먼저 움직이는 쪽, 그러니까 철강 섹터가 움직였을 때 대장주를 항상 먼저 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대형주들을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은 괜찮지만 지금 당장 매수하는 거는 보류하는 게 낫겠다. 두 분 다 철강주를 본다면 대형주를 보자라는 의견까지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캐나다의 총리가 9년 만에 한국을 방한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광물 협력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 미국의 IRA 시행으로 인해서 원자재 탈중국화가 시급해졌었는데 이제는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어제 상한가 갔었던 대원화성은 오늘 뭐 움직임이 없었고 대신 삼화전기나 삼화전자 같은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갔거든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이제 기대가 되는 쪽은 히토류 쪽이죠. 그러니까 히토류보다는 이제 페라이트로 표현을 하는 네.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를 굉장히 강력하게 분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최근에 테슬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완전한 전환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G7을 바탕으로 이제 희귀광물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논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뭐 자동차 쪽에서 만약에 전환이 된다라고 실제로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 붙어주면서 페라이트 쪽에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왜 뭐 전거래일은 대한화성이 뭐 상한가를 갔는데 네. 오늘 안 갔냐? 일단은 좀 위치적인 에너지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의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이제 거의 한 100% 올랐다가 한 50% 정도 되돌림을 줬고요. 네. 거기서 이제 다시 새로운 스타트를 좀 끊어주는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세토피아가 해당 섹터에서 좀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페라이트로 좀 바뀌면서 대장이 삼화전자, 삼화전기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이 먼저 상한가를 가주면서 이제 후발로 뭐 이지라든지 뭐 유니온 머티리얼 이렇게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급등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사실 급등력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장중에 한국내화도 좀 더 변동폭이 컸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페라이트 이슈로 주가가 급등력이 나올 때 상승력이 나온 종목군들이 일단 강력하게 움직였고 해당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막 첫 스타트를 끊어준 상황이어서 후발로도 충분히 뭐 이슈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력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뭐 페라이트만 봐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뭐 추가적으로 뭐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제 개별적인 호재가 생길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슈에 따라서 또 강력한 수급 쏠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성장 기조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특히나 이 광물 쪽에서 리튬이 엄청나게 초급등이 나왔었던 이유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거를 수급할 수 있는 그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산이랑 계속 계약을 맺고 추가적으로 뭐 염호도 뭐 이슈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주가들이 좀 많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일부 종목군들은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계속적인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이슈에 따라서 조금 여기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G7 관련된 뉴스를 좀 추적을 하시다가 관련주 생기면 빠르게 대응하시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해당 섹터를 일단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슈 자체가 이미 오늘 스타트를 끊어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위치적으로 봤을 땐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 한다면 지금 또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조금 섹터가 부각되고 있는 쪽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네. 뭐 산업의 성장도나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으로 눈높이를 맞춰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그래도 테마적인 단발성 급등보다는 앞으로 뭐 추가적인 시세를 낼 수도 있다. 뭐 후발주자들, 니켈이나 리튬 등 광물 기업들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이 페라이트 관련한 테마가 단발성 테마라기보다는 앞으로 좀 꾸준히 갈 섹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광물 쪽에서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쪽이 페라이트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페라이트가 사실상 휘토류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미중 간의 갈등 이야기도 있고 특히 테슬라 쪽에서 휘토류 대신에 페라이트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테슬라 쪽의 이슈에 좀 많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지금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네.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함께 움직인 부분도 오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 쪽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을 때 네. 대만 관련했을 때 이슈가 계속 나왔었는데 단독 보도여서 그런지 좀 부진한 모습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점, 특히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선을 지지로 했을 때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만한 광물 섹터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페라이트 섹터가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해요. 네.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한 종목군이다 보니까 많이 올랐을 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눌렸을 때 접근해 보시는 게 더 가격적인 매력도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까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을 본다면은 히토류 쪽을 봐야 될까요? 네, 히토류 쪽이 좀 더 낫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채널링이 함께 되어 있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광물 쪽에서 보면은 물론 이슈적으로 좀 슈팅을 나올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슈가 좀 연달아 있다 보니까 슈팅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은 2차 전지와 관련된 광물이 니켈이라든지 수산화 리튬 쪽에서 광물 가격이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좀 더 슈팅이 나오기 위해선 저는 2차 전지 섹터도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상 지금 거래 대금이 감소한다던가 혹은
아직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그렇게까지 수급이 받쳐주지 않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고 일부 종목군들만 순환매 흐름이 돌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이전만큼의 강력한 시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거에 따라서 개별 종목군에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까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물 테마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또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짚어봤고요. 마지막은 반도체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12나노급 5세대 디램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디램 시장이 가격 하락을 겪고 있는데 고부가 DDR5 제품의 가격은 반대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고 하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팀장님이 디램 가격이 반등을 하는지 또 재고가 확인되는지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하셨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업황에 대한 관점은 어떠실까요? 바뀌었습니다. 침체기 벗어날까요? 이제 슬슬 반도체 쪽을 바라봐도 좋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재고수의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DDR5로 세대가 전환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양산을 하고 있는 DDR5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 대비했을 때 생산성이라든지 소비 전력량이 약 20%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라든지 특히 우리가 AI라든지 관련된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양이라든지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앞으로 DDR5로의 세대 교체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전 사례들을 보면은 수익성 개선 쪽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DDR4가 초기 시장에서 DDR3 대비했을 때 약 50% 이상의 가격 프리미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DDR5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수익성으로서의 기대가 좀 더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디램 쪽으로 세대 교체가 된다면 아무래도 뭐 장비라든지 후공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후공종 쪽에서 변화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높다는 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쪽으로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후공종 쪽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FA 반도체라든지 한미 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공정적으로 보자. 한미반도체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 번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지금 감산에 돌입을 했는데 이게 DDR4를 중심으로 감산을 하고 있고 차세대 디램의 감산은 없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자신감의 근거는 꺾이지 않는 가격이다라고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디램 덕분에 메모리 시장이 정말 침체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DDR3에서 4 넘어갈 때를 보시면은 뭐 시장의 규모가 정말 장난 아니게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야라고 말할 때마다 사실 계속 나왔던 얘기가 DDR5 얘기였거든요. 근데 계속 연기가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초였죠. 인텔에서 사파이어 레피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양산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 기대감은 오늘 그냥 아비코 전자만 보셔도 답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해당 종목이 사실은 실적이 좀 박살이 났습니다. 네.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의 급등 마감을 했거든요. 거의 22%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이 종목이 오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DDR5 시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양산이 돌입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한 몇 달 전에 좀 거론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해당 네. 종목이 이제 DDR5 전환했을 때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뭐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에서 뭐 얘기해주는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ISC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뭐냐면 이 DDR4에서 5로 전환을 할 때 이런 시장 캐파의 성장, 이전에 이런 전환기가 나왔을 때 그 흐름들, 그리고 당연히 지금 가격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새로 나오는 제품이 전부 다 DDR5로 바뀌어서 나올 텐데요. 네. 그럼 속도 면에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이제 속도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사실 예전에 컴퓨터 사시면 뭐 램 해봐야 4기가, 8기가 쓰시지만 최근에는 뭐 본체 32기가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램에 대한 소비량이 좀 높아졌고 고고익선이라고 할 정도로 좋아진 상황인데 이게 어쨌든 5로 바뀌면
저는 좀 차원이 다른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나 빠르게 양산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또 궤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때까지는 이제 DDR4에 대한 이런 그 D램에 대한 재고가 얼마나 빨리 줄어드느냐만 좀 체크를 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5가 얼마나 빠르게 많은 기기들의 탑재가 되는지도 살펴볼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DDR5로의 세대 전환 시점이 반도체 업황의 바닥 시기와 겹치고 있죠. 두 분 다 이제 반도체 시장의 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속이 아니라 정말 다 같이 올라줄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두 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 짚어봤고요. 다음은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우크라이나 지원 이슈가 나오면서 방산주가 올랐는데 그 안에서 제일 큰 시세를 냈던 퍼스텍 보도록 하고요. 또 인프라 관련주 두산밥켓 주가가 고점을 넘을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가 변동성이 컸었던 자익을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과연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또 인도적 지원에 대한 방안을 우리 정부가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지뢰 제거 장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오늘 퍼스텍이 급등했는데 주가 앞으로 더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yes or no 의견 열어보도록 하죠. 퍼스텍은 노로 일치가 됐습니다. 다른 방산주도 다 같이 올랐고 오늘 모멘텀을 본다면은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노를 두셨네요. 물론 모멘텀 같은 경우에가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조금 한 2, 3거래일 정도 움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선반영이 됐다.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방산이라든지 관련 모멘텀은 굉장히 좁습니다만 다음 날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긴 하고요. 하지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800원 라인대를 계속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체크를 해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급등해서 과연 지금 따라잡아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이슈 외에도 뭐 24일에 누리호 발사도 앞두고 있어서 우주항공이나 방산 관련주가 탄력을 한 번 더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이제 뭐 세트레가이라든지 뭐 AP 위성,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쪽이 조금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좀 이런 저평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지뢰 관련된 이슈로 좀 큰 폭으로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했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죠. 한 40% 정도 오른 상황이어서 물론 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추가 급등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보유자분들께서는 이 시세 흐름들을 조금 더 누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신규 매수로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미 이 이슈가 나온 지가 조금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에서 잘못 들어가게 됐을 때는 상당 부분의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은 뭐 오늘도 급등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전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꼬리 만들었었던 그 라인들 고가 라인 부분들을 좀 깨지지 않는 것들만 확인을 해보시면서 보유자분들께서는 좀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미 이전에 뉴스가 나오면서 시세를 냈었기 때문에 두 분 다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X로 일치가 됐고요. 다음 종목으로 두산밥켓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건설 장비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죠. 50년 만에 건설 호황이라고 하는데 두산밥켓 실적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주가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입니다. 네, 이 종목은 예스로 일치가 됐습니다. 고점을 이렇게 뚫어내고 더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종목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실적이 깡패이기 때문인데 이제 북미 지역에서의 이런 건설기계 쪽이 지금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21년도부터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그 자리들을 해외 기업들이 차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성장 비중이 가장 좀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두산 밖에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건설기계 종목군들이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전에 대세적인 또 시세가 한번 나왔을 때가 20년대인데 그때도 사실 이제 그때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주가 연초부터 터져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붐이 팡
터져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의 수주가 끝나면서 이제 기타적으로 그 흐름들을 쫓아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좀 많은 조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 시장이 약간의 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이 그걸 더 커버하면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건설기계를 보실 땐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기계 자체의 소비가 완벽하게 좀 위축되는 시장이 마련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설기계가 굉장히 호황이거든요. 네. 건설 쪽이.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실질적으로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뭐 사우디라든지 중국 쪽에서도 지금은 잊혀졌지만 2,000조 이상의 이런 경기 인프라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굴적한 이슈에 따른 좀 기대감들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쪽에서 지금 또 건설기계 쪽이 굉장히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쟁이 심화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건설기계 쪽에서도 뭐 5대 강국을 하겠다라는 게 너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건설기계 쪽에서도 그런 선언들을 좀 했었고 해당 부분에서의 가시화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과의 이런 경쟁이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두 가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건설기계 정도 쪽에서는 이런 산업의 흐름들을 좀 쫓아가시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혹시 모르는 경기 침체가 리스크로 작용을 할지 또 최근에 좀 계속해서 올라서 주가가 뭐 싼가 비싼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이시네요? 네,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게 네. 아무래도 실적 베이스로 올라온 종목입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는데 네. 매출 같은 경우에 46%, 영업이익은 90% 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매출이라든지 특히 북미 쪽에서의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실적 베이스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그 11선을 부근으로 했을 때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이렇게 우상향한 시점에서도 모멘텀과 실적 덕분에 조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두산마켓은 예스로 일치가 됐고요. 마지막 종목은 자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2차 전지 LFP 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혔고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죠. 이 상한가를 지키면서 마감을 했는데 내일도 상승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익은 다만 노가 나왔습니다. 오늘 세 종목 다 두 분의 의견이 같은데 3월 말에 워낙 또 놀라운 급등력을 보여줘서 이번에도 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 이슈가 그 정도의 모멘텀은 아닌 걸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뭐 이슈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저는 사실 이러한 흐름을 가지는 종목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린 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이제 4,145원에서 38,900원까지 올라간 네. 종목인데 한 번에 확 올라갔죠. 그쵸. 그리고 나서 사실 이게 이제 이 상승 탄력을 잘 끌고 가신 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수익을 보셨겠지만 사실 여기에서 상승력이 나오더라도 조금 일부에서는 좀 눌림 현상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이 종목에서 급등력이 좋은 흐름들이 나오다가 만약에 발목 잡히면 이것도 계좌에 대한 관리가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해당 종목군들에서의 뭐 트레이딩에 좀 자신이 있으시거나 뭐 이슈에 대한 이런 빠른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서는 뭐 당연히 접근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에서는 사실 이런 종목은 약간 촉수 언금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승력이 이미 대세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모멘텀 급등이 나오는데 사실 위에는 어떻게 보면 시체들이 조금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급등이 나왔을 때 거기서 많이 차익들이 나오게 되고 했을 땐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해당 부분이 사실 이제 리튬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기는 했죠. 네. 근데 애초에 가전기기를 하던 회사였고 이게 이제 또 3자 배정에서의 좀 자금 조달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2차 전지 자체가 사실은 좀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서도 사실 자금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기사들도 있었는데 네. 그 종목군들은 실적도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자이글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규모가 월등히 작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R&D 쪽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왜냐면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
같고, 그러면 이거는 급등력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조심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X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유의해보자. 최근에 시장이 좀 거래 대금이 많이 줄은 상태에서 자금이 이런 테마 쪽으로 쏠려버리면은 기술적인 접근이라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음. 자이글이라든지 EV 첨단 소재 같은 종목군들을 보면은 3월달 2차 전지 섹터에 가장 강력한 시세를 네. 분출했을 때 한껏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군이에요. 그만큼 가장 강력한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군인데 사실상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많이 받았더라도 지금 선뜻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노라고 드리거든요. 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군인 만큼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유명세가 많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은 내가 수익이 있더라도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들 거고,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지금은 수익이더라도 나중에 약간의 물렸을 때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에 한해서는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실제로 앞서 굉장히 설명 잘해 주셨다시피 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걸리는 게 많습니다. 지금 실적이라든지 실적 장세로 좀 우상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 장세에서 걸리는 것들이 많은 종목군을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실적이나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유의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고, 바닥권에서 급등하긴 했지만 지금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워낙 크다고 말씀해주신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 들어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